요양시설 찾기, 간병인, 직영요양, 요양원, 실버타운 등을 운영하고 있는 시니어 토탈케어 서비스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영역은 다들 이제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독립 가능한 어르신들부터 이제 너싱이 필요한 어르신들까지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각각 하는 것들은 이 단기 임대주택 운영, 그리고 노인복지주택 운영, 그리고 양로시설 혹은 시니어 타운 운영 등을 기획 마케팅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 저희가 뒤에 보시면은 그 플랫폼 등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케어스테이라고 하는 브랜드는 그 STS 개발이랑 같이 만들어서 하고 있고, 병원 근처에 이제 흔히 아닌 환자방을 좀 업그레이드한 형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시니어타운, 클래식 오벤, 노블 카운티, 스프링 카운티 등의 간병요양 서비스와 커뮤니티 운영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위탁 운영, 개발,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케어다 케어홈이라고 하는 이제 요양형, 양로형, 즉 초기 고령자들을 위한 시설들도 하고 있고, 현재 외부에 오픈된 거는 2개 시설, 12월 1일자로 저희가 총 5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시니어타운 등을 개발하신다고 하면 고민하시는 사업계획과 마케팅, 위탁 운영, 브랜딩 등을 토탈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들은 이런 케어다기 간병요양 서비스를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전국에 140개의 요양원, 빅5, 빅7이라고 하는 시설들이 간병 서비스, 그리고 그분이 태어났을 때 홈케어 서비스라고 하는 분들 토탈로 해서 매달 한 10,000분 정도의 어르신들을 케어하고 있고요. 그거랑 별개로 이제 오프라인 플랫폼 등을 아까 요양형, 단기 스테이형, 시니어 타운형 등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 필요한 이제 얼라이언스를 구축해서 금융, 건축, 마케팅, 의료 그런 부분들을 토탈로 제공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니어 하우징에 대해서 이제 다들 어떻게 부분적으로 알고 계신데 저희처럼 넓은 범위를 많이 하고 있는 회사가 없어서 이 자리에 좀 서게 된 것 같습니다. 항목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떤 게 하우징인가, 산업은 어떤 건가, 그리고 그 현황과 미래 이런 부분들로 조금 적어봤고요. 보시다가 제가 아마 이게 기획한 거는 제가 1시간 분량으로 했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조금 진행될 수 있다. 그만큼 많은 양을 전달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속도 부분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니어 하우징의 정의는 조금 되게 뻔할 것 같고요. 시니어와 하우징, 즉 고객이 시니어이고요. 하우징 주거형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본질적으로 충족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런 장기간 체류, 집으로서의 본질이기 때문에 장기간 체류를 고민해야 됩니다. 요양원, 요양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필요하고, 또 장기간 혼자 체류할 수 있다는 상상을 해보셨을 때 어떤 식음과 화장실, 목욕시설 등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장표도 조금 많이 보셨을 텐데요.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하는 복지법 아래에는 크게 이렇게 시설류는 2가지가 나와 있죠. 근데 양로시설, 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이렇게 보시면 아마 한 번 보셨을 때 아마 한 10번까지 보셨을 때도 아마 헷갈리실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주거복지와 의료복지가 있습니다. 의료를 보통은 그냥 간병요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간병요양이 있기 때문에 요양원, 주거이기 때문에 양로, 노인복지주택 이렇게 있고, 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옛날 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개발하시는 과정에 보실 일이 없고 구입 미만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고 메인의 저 3개를 공부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장에서는 저희는 아까 보셨던 요 2개, 양로시설 중에서도 유료, 복지주택만의 시니어 하우징이라고 불러요. 근데 많은 분들 혹은 시행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요양원과 주택까지도 포함해서 아파트에 노인 들어가면 시니어 하우징 아니냐라고 하시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2가지더라고요. 헷갈리시거나 혹은 시니어 하우징의 본질을 꿰뚫으셨다, 이렇게 보시는 차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본질을 보았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의미를 봤다고 하면 산업 자체가 무엇이냐, 정의 말고, 그리고 이런 생각 아마 많이 하셨을 거예요. 시니어 하우징 정말 될까? 혹은 그분들 레미안 자이에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가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누군가는 주변에 동료분들이 반대를 하셨거나 그런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그분들이 혹은 시니어 타운에 가시는 분들의 고민을 보면은 제가 이렇게 정해왔습니다. 산불과 이감 때문에 간다.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자녀, 자식, 남편에게 미안하기 때문에 그리고 혼자 혹은 부부끼리 있기 때문에 외로운 이 두 가지 감정 때문에 모티베이션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기존의 주거시설 등과 서비스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내가 거동이 불편한데 이런 턱, 문잡이, 손잡이, 복도, 거리 이런 부분들이 다 불편해지기 시작하고요. 사건, 사고, 의료 이슈, 나 넘어지는데 혼자 있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불안감이 하루하루 커져가는 그 공포감 속에서 관리 아저씨들은 그냥 오셨을 때 택배 정도 관리해주는 서비스에 불만족하는 이 다섯 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매매한 차에 가지 않아 하시더라. 이런 부분들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산업은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산업이 엮여 있죠. 의료 등등등등 혹은 F&B 할 수 있지 않냐, 보험도 할 수 있냐 되는데 결국에 시니어 하우징에서 그나마 현재 돈을 벌 수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이 정도일 것 같아요. 가로친 부분은 아직은 좀 아닌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쪼개서 로지컬리 봤을 때 우리가 아는 클래식 500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쪼개보면 보증금 9억에 월세 167만 원에 관리비 335만 원에 피트니스 회원 2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뭐죠? 아파트 전세죠. 그리고 월세. 강남의 오피스텔 월세가 훨씬 더 비싸죠. 그거보다 비싸죠. 그리고 관리비. 이렇게 관리비 내는 데가 있나요? 그리고 아파트 피트니스 2천만 원을 내나요? 아니죠. 그렇게 보면은 아파트, 오피스텔과 호텔과 상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합된 모델이 시니어이더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시니어 하우징이라는 게 무엇이냐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보증금, 임대료, F&B 그리고 부가 서비스가 각각 있는 것이 아니라 융합된 것, 이 시니어 하우징인 것이고 그것에 대한 매출의 존재를 보면 임대료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비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증금, F&B, 부가 서비스 순서인데 이러한 로직으로 보면은 시니어 하우징은 본질은 부동산 비즈니스죠. 그러면은 부동산 비즈니스는 저기 적혀 있듯이 입지가 깡패입니다. 입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게 없으면 컨텐츠를 보강해야 되는 산업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비즈니스의 서비스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산불과 두 가지 감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가 제가 봤을 때 요양형인지 단기형인지 시니어 타운인지 다 꿰뚫는 질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서비스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겠지만 크게 카테고리 보면 이 다섯 개가 끝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무료로 할 거냐, 기본 서비스로 할 거냐, 쟤네는 밥 15,000원인데 우리는 공짜로 줄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이가 이제 중요한 것이고요. 근데 이거를 내가 차별화를 뽑았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금융인분들이 계속 이거를 계속 만들고 운영할 거냐? 아니다. 10년 계약했으면 10년 동안 그 서비스를 가져가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운용사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리츠나 운영태를 풀어야 되고 운영사를 어떻게 설립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사건 사고가 항상 일어나는 서비스의 본질이 있다. 그런 부분들 이해가 필요하실 것 같고요. 시니어 하우징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시작은 노인복지법이고요. 그러다가 뒤에 나오는 유당마을이 이렇게 되니까 이 시설이 필요하네 라고 됐고 그러다가 민간형 그리고 분양이 허용됐고 분양을 막다가 현재까지 오게 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도 나중에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노인 인구 950만이죠. 그 중에 25만 명 내외가 이 다섯 가지 시설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노인 공동생활 가정과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저 세 가지 내에서 계신 건데 여기 하나 빠져있는 게 요양병원이죠. 요양병원 빼고도 25만 명, 즉 950만 중에 25만 밖에 수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거는 다음에 어떤 기회가 되면은 일본과 정확하게 그래프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즉 매우
적은 인구의 노인분들이 시니어 하우징에 들어가 계신다. 그리고 보셨던 시니어 하우징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유당마을이라는 게 생겼다. 뭐 이 상세 내용 부분들은 오늘은 그냥 유당마을이 제일 먼저 생겼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니어 하우징의 그 사이가 많았지만은 확장됐다 혹은 의미가 있다라고 봤던 부분들은 여기 보시는 재단, 대형 재단들이 시니어 하우징에 집중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장이 커진 것 같고요. 이게 삼성생명 의료재단이 운영한 노블카운티와 클래식오브의 건대재단이 하면서 돈 말고 혹은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까의 관점에서 확대되었다가 그 다음은 잘 된다 싶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조금 남발이라고 표현되는 형태, 난개발의 형태로 분양형으로 시설들이 많이 개발됐죠. 명지 엘페나임, 카이저 플리스 헤리티지 다들 잘 되다가 안 되다가 이슈가 많다가 그 당시의 정부를 귀찮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분양하지 마가 됐죠. 분양하지 마, 현재 상태를 우정하다가 그렇게 약 10여 년간 흘러오면서 이 시니어 시장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회장님들의 어떤 의지로 의해서 너네 일본 시장 봤니? 일본 시장 고 시니어 하우징 이렇게 잘 돼 있잖아. 너네도 해봐 라고 해서 시작된 어떤 이제 롯데 마곡 웨스트 평창 카운티 등 12월에 오픈하는 이런 시설들로 봤을 때 새로운 국면, 재단과 비영리 비즈니스가 아니라 대기업 위주들이 어떤 자본과 규모의 경제로서 할 수 있는 새로운 경문에 들어온 게 올해일 것 같고 아시다시피 올해 내년에 부동산 금융이 상태가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국면으로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법적 규제는 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요양형과 시니어 타운형 이렇게만 일단 나눠보시고요. 요양형은 우리가 내는 장기 요양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요양원, 못 쓰면 시니어 타운이다 생각하시고 시니어 타운도 두 가지죠. 복지주택이나 양로시설 있고 여기서 보시면은 아무런 규제가 거의 없네 노인 복지주택. 근데 이런 간호사나 영양에 대해서까지 의무적으로 챙겨야 돼. 그러면 양로시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픈 순서, 어르신들의 아픈 순서 혹은 내가 생각하는 타겟에 따라서 인디펜던트에서 널싱에 가까운 이런 순서대로 입지 혹은 업태를 기본적으로 구성하셔야 됩니다. 다만 노인복지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인디펜던트 혹은 독립적인 어르신들만 모여라고 하는 법이 있을까요? 그건 없다. 자유롭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더는 이런 표들 아마 보셨을 건데요. 주거복지시설이 있냐, 의료복지시설이 있냐, 양로냐, 복지주택 이렇게 되어 있죠. 인원 규제가 이렇게 빡빡하게 혹은 명백하게 정해져 있는 이유는 뭐냐면 건물 자체가 서비스가 되지 않아요. 시니어 케어 서비스, 시니어 하우징은 사람 있고 컨텐츠 있고 서비스이자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 비즈니스다. 그 정도라 한번 봐주시고 시설로 차별화가 힘들다. 사람으로 차별화하는 시설입니다. 전망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일본의 사례랑 1대1로 좀 비교를 해서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일본을 볼까요? 몇 가지 섹터가 있겠지만 이 선진국 중에 유럽 사회랑 비교하기에는 이들은 고령화가 몇십 년 단위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고 인지 가능했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충격처럼 다가오죠. 그런 사례 그리고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시간적으로 가장 유사한 사례를 봤을 때 일본 외에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을 봐야 한다. 보시면은 제가 보시기 좋게 표를 좀 짜놨고요. 인구는 2.5배 정도 많습니다. 노인 인구는 4배 정도 많죠. 인구 비율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본보다 한국이 고령화가 빠르죠. 근데 조금 더 주도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는 일본은
그 베이비붐 혹은 고령화를 주축으로 삼았던 단카의 세대가 얼마죠? 680만입니다. 한국은 1, 2차를 합치면 1000만이 넘어요. 그럼 이들이 늙었을 때, 나이가 드실 때는 한국은 어떻게 될까? 반대로 말하면 현재 노인 인구 950만이죠. 10년이면 똑같은 세대가 한 번 더 생깁니다. 1000만이 되는 거죠. 그럼 기존의 시니어 하우징 체계와 현재 시니어 하우징 체계가 같을 것이냐? 똑같은 세계 한 번 더 생겼는데. 그리고 돌봄의 제도라고 보면은 개호보험이 2000년에 나왔죠. 한국이 2008년에 나왔죠. 설립될 때 시작해서 8년 동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제도의 갭을 역추적해보면 8년 정도 갭을 한국이 가진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아는 일본과 한국이 잘 살고 소득 등등이 일본이 잘 산다, 연금이 많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비슷합니다. 일본이 3천만 원짜리 시설이 나올 수 있으면 한국도 3천만 원 시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연금 제도도 어떻게 비교하냐 보면은 훨씬 더 한국이 잘 되어 있거나 빠르게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노인 빈곤율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실질 빈곤율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봐야 되는 인사이트는 그냥 일본을 잘 공부를 해보자 정도 이렇게 봤고요. 정리해보면. 더 나아가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개요보험과 장교양 제도를 1대1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주무부처는 우리는 장교양 제도는 복지부입니다. 시니어 하우징 복지부에서 관리 안 하죠. 국토부가 하죠. 등등등. 근데 고생노동성에는 의료, 장기요양, 연금, 노동, 보육 등등 다 합쳐져 있는 거죠. 한국을 치면 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민연금이 통합되어 있는 부서입니다. 굉장히 힘이 센 부서인데요. 그렇게 되니까 노인 정책을 할 때 좀 수월하게 진행되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 한 부서이니까. 싸움을 안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니까, 한국은 아까 보셨던 80만에 대해서 11조 원을 써요. 여기는 520만 명에 대해서 110조 원을 씁니다. 나누기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보다 1인당 굉장히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역으로 생각해보면 앞으로 정부는 1인당 노인분들한테 쓰는 금액이 지금보다 커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즉, 우리가 다 아는 보조금의 캡이 커진다. 그리고 이건 이렇게 제도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험 징수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는 우리가 일반 국민을 봤을 때 일본은 월 6만 원을 내죠. 언제부터?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부터. 한국은 현재 월 15,000원밖에 안 냅니다. 즉 세금이 높아지고 1인당 부담액을 높인 형태로 노인돌봄제도는 바뀔 겁니다. 거기서 시니어 하우징을 인용하면 결국에는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거냐 등에 대한 내용이고요. 쭉쭉 넘어가 보면 시간 없으니까 한국은 1등급이 제일 어르신이 컨디션이 안 좋으세요. 여기는 반대로 돼 있어요. 아픈 컨디션이고요. 그래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애매하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들은 시설의 종류 뒤에 다르게 보여드릴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 부담률 그리고 이 시설에 등급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하는 요양원이라고 하는데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 우리 부모 요양원 보내야지 보낼 수 있는 사람 여기에 10명 중에 1명밖에 안 됩니다. 왜냐?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등급을 안 내준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등급이 굉장히 협소하다. 근데 일본은 시설에 따라 다른데 웬만해서는 우리가 아는 시설에 등급을 받자마자 혹은 받기 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허들이 낮게 되어 있고요. 반대로 한국도 시설 등에 들어갈 수 있는 허들을 점점 낮춰갈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우징을 1대1로 비교했을 때 이런 자료도 또 많이 보셨죠. 한국은 아파트가 더 많은데 일본은 주택이 더 많습니다. 이 관점에서 일본을 가보면 일본의 시니어타운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아파트처럼 되어 있잖아요. 최대 맨션, 4, 5층짜리의
네, 굉장히 적은 형태의 주택에 조금 가까운 형태의 시니어타운이 개발됐어요. 왜냐?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근데 한국은 나이 들어도 무조건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시죠. 과거는 그렇지 않았을 수 있으나 지금 어르신 되는 분들은 아파트일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시니어 하우징은 일본을 배우거나 현지 주거 문화를 반영했을 때 아파트에 가까운 혹은 타워형에 가까운 시니어 타운이 접근성과 인지성이 더 높을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시니어 타운에 3천만 원짜리를 딱 갔어요. 몇 평일까요? 월세 3천만 원인데 20평대. 한국은 월세 3천이라고 하면 100평은 넘어야 될 것 같죠. 기본 주거를 인지하는 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일본 사례를 그대로 가져와서 20평에 3천만 원 받던데 그대로 적용하면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인지가 필요하고 또 하나 더는 그들은 기본적으로 월세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에 대한 허들은 높고요. 월세를 많이 내는 것에 대한 부담은 적습니다. 그래서 월세를 많이 내는 형태로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리츠가 잘 발달되어 가고 있는 것 같고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세 대조가 되어 있죠. 그럼 디벨로핑을 하는 관점에서 우리는 그 전세 제도를 어떻게 잘 활용할 거냐가 시니어 하우징의 형태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옵션이 없다, 있다 정도 있을 것 같고 주거에 대한 인식 부분들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한국은 아파트를 팔면 안 되죠. 갈아타기에 어떤 원천이겠으나 일본은 그냥 팔고 월세를 내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가보시면 알겠지만 3천만 원, 2천만 원짜리 시설 가면은 시설 뭐가 없어요. 커뮤니티 서비스가 없습니다. 이유는 프라이버시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있는 것, 공간 그 자체로 하지만 한국은 3천만 원짜리 실버타운이다 하면은 밑에 부대 서비스가 굉장히 많아야 돼요. 어울리고 자랑하고 친구 데려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그대로 비교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더 훨씬 더 많이 강조되는 시니어타운이 개발되어야 된다. 될 것 같고 보증금 돌려받았습니다. 우리 보증금 못 받았다 하면 뉴스 나죠. 근데 일본은 원상회복 등등등등 다 까고 돌려주는 돈, 즉 100%를 무조건 못 받는 돈이라는 인식이 있다. 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아까 월세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양원에 내는 보조금을 실버타운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유료 노인호흡이든 서비스형 고령주택이든 보조금을 받으면 많은 곳에 적용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리츠나 복지부나 다 한 그룹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일본은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업태가 있죠. 이거를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제가 5개로 나눠봤어요. 밑에서 보면 의료형, 요양병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양원입니다. 이게 크냐 작냐 이렇게 될 것 같고 복지형, 즉 가난한 어르신들 대상으로 운영하는 시설. 근데 유료 시설 여기도 똑같습니다. 근데 한국은 유료인데 급식이냐 자취냐 케어하우스냐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죠. 앞으로는 유료 양로시설 혹은 유료 농인복지주택인데 A타입, B타입, C타입 이런 형태가 조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갖고 주택형, 주택에 가까운 즉 공간만 팔 수 있는 형태 인적 규제 혹은 등등이 굉장히 라이트한 형태이나 한국은 요 사이가 없습니다. 복지와 공간의 가까운 사이 이런 부분들이 업태가 없는 이제 복합형이 한국은 현재는 부재하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낼 거냐, 뭐 유닛형이냐 등등등의 이름으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더 많은 시니어타운의 타입들이 나올 것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의료형은 보시면 안 되거나 축소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일본의 아까 말씀드렸던 업태들을 쭉 보면 여기가 2019년인데요. 그래프상으로 색깔별 보면은 많이 오른 게 저 빨간 박스 테두리로 전환했습니다. 뭘까요? 내돈내산 시설. 저 파란색 등등등도 많이 올랐지만 20여 년간 정말 그렇게 많이 올랐나? 합으로 보면
시니어 하우징이라고 하는 자기 부담형 시설들이 핵심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시니어 하우징의 아까 본질이 공간과 케어 서비스인데 저기에 주거냐, 복지냐, 요양이냐, 여가냐, 의료냐가 어떤 형태로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모델이 나올 것이다. 한국은 요양원이면 요양원, 요양병원이면 요양병원, 실버타운이면 실버타운인데 일본은 의료복지복합체, 의료복지, 요양복합체 등등 여러 이름의 업체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생각해보면 이 조합을 어떻게 많이 작게 강하게 약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시니어 타운들 개발하실 때 색깔이 바뀔 것이다. 가령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이제 아파트에 이제 예전에 밥준 아파트가 없었다고 하면 밥준 아파트가 생겼잖아요. 공간과 FMV가 결합됐다고 보면은 시니어 하우징에도 리조트형, 아파트형 등등 여러 업체가 나오지 않을까. 실제로 그렇게 개발이 되어 가고 있고요. 또 하나 더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장교양 등급은 장교양 시설에만 이용이 가능했죠. 그죠? 등급받으면 요양원에서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앞으로 실버타운에도 들어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시니어타운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소비자들이 시니어타운 개발된다 등급받았어. 150만 원, 200만 원 할인 받을 수 있네. 그걸 정부가 대신 내줘. 그러면은 수익률이 높아지겠거나 고객분을 더 하이엔드에서 밑으로 나눌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더는 아셔야 되는 게 현재 정부 혹은 이전 정부, 전전의 정부부터 계속 고민했던 거는 정부가 이 고령화를 앞서서 돈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아끼고 있습니다. 이 한국 유치원 총연합 등등 사태를 아시죠? 그냥 유치원 원장님들이 샤넬백 사다가 걸렸나 보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도 많은데 핵심은 보셨던 지원금이 아닌 것도 획에 다 잡아서 획에 다 잡았기 때문에 너네 이거 수익률 빵으로 만들어. 너네 원장 이거 유치원 개발하는데 100억 들었어? 나는 모르겠고 너네 수익 벌지 마. 가 핵심이에요. 즉 유치원으로 돈 벌지 마. 간병요양으로 돈 벌지 마. 근데 마치 자칫 잘못되면 실버타운으로 돈 벌지 마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근데 아예 하나도 안 받으면 또 관계 없을 수 있습니다. 요양원 절반, 실버타운 절반 했으면 이슈가 될 수 있지만 나는 보조금이 아예 관계없는 시설이야. 필지가 나눠져 있어. 요양원 빵 받았는데 오른쪽 실버타운을 돈 벌게. 이런 형태로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요양원을 해야 된다. 혹은 요양형을 하실 분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정부는 계속 규제, 이슈, 사건, 사고, 척설지, 너네 환수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뉴스가 나오죠. 그게 돈이 없기 때문에 관리할 거고 사건, 사고를 밝힐 거야. 부정수급했지? 너네 잘못했어. 이렇게 되면은 점점 폐업하는 시설이 많아질 거고요. 혹은 그걸 계속 인수하려는 사업자도 많아질 겁니다. 그러다가 규제를 지키면 돈 버는 게 뭐냐? 라고 고민하면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정부가 돈이 없기 때문에. 이 기조는 복지부 어디 모임 가시면은 굉장히 크게 느낄 수 있고요. 또 하나 더는 아까 연결돼서 보면은 사회보험, 적자, 수지 등등의 가장 많은 게 건강보험과 장기형입니다. 아시겠지만 예비부모 세대 노령화가 아직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그 과거부터 진행됐던 것이고요. 이게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이분들이 한 30년씩 늙으시면은 이건 더 가팔라지겠죠. 이 상태에서 보시면 건강보험 재정 악화, 핵심은 노인. 그래서 요양병원 인허가 내줄까요? 안 내줄까요? 안 내줍니다. 저희가 전국에 140개 요양병원 관리하고 있거든요. 신규 병원 안 생깁니다. 어떻게 폐업시킬까 고민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65세 인구는 늘죠. 장기요양 인증자가 이렇게 돼요. 이건 목표입니다. 정부의 목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부의 굉장히 비저너리한 목표를 이렇게 잡았어요. 근데 정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는 이 위에 숫자는 안 나와요. 우리 30만에서 190만까지 아주 원대한 꿈을 꿨어. 이 정도까지 관리하는 굉장히 훌륭한 보건복지부지인데 이 위에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700만 명은 도대체 어디 가야 되는 건데 이게 민간 시장이다. 혹은 이게 시니어 하우징 시장이다. 혹은
자기 부담형 시니어 하우징 시장이다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더는 정부가 돈이 없대. 내 돈으로 해야 되네? 그러면 우리는 뭘 할까요? 보험을 들죠. 혹은 금융을 하면 미리미리 어떻게 준비할까? 아시다시피 간병보험 하나씩 다 드셨나요? 혹은 주변에 좀 가입하셨죠? TV에 계속 간병보험 하는 게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이게 왜 생겼을까요? 왜 생겼냐면 정부가 장기요양 재정 적자다 발표한 2010년대 중반부터 나왔어요. 정부가 나를 케어하지 않네? 보험사가 이게 나의 기회네? 나 불안하네? 이렇게 해서 수많은 간병보험들이 나왔고 이렇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또 나오겠죠. 내가 요양원에 못 들어가네. 자식들은 나 안 돌봐줄 것 같은데 나 시니어 타운에 못 들어가네. 저렇게 비싸?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시니어 타운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너 선착순을 넣어줄게. 먼저 넣어줄게. 혹은 그 관련된 주택연금 등등등의 상품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왜냐? 미래가 불안하니까. 이 부분은 이 공부를 조금 하면서 다시 정리한 건데요. 페이지를 좀 나눠봤을 때 가장 아무래도 앞선 거는 미국일 것 같아요. 베이비부머가 부분적으로 고령화가 되었어요. 한번 충격을 겪은 거죠. 그리고 금융제도, 리츠 등등의 제도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서 이제 막 본격적으로 확대가기 되는 전조인 거고, 일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형태인데 이 금융제도가 이제 막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면서 리츠에 편입되어 가는 과정. 한국은 어딜까요? 여기인 거죠. 아직 우리는 신여 산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베이비부머가 고령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 더는 신여 주택 관련된 혜택이나 금융제도나 있나요? 없죠. 막 나오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이런 것들 맞춰서 적절한 타이밍에 인허가나 규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새로운 기회가 정해진 위기로 살아갈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재미있게 만든 거거든요. 소프마 학세권, 숲세권 다들 아시죠? 소프마 아파트 한 채씩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게 어떻게 바뀔까요? 보면은 초등학교 이제 안 중요해지죠. 병원을 품었냐, 단지 내에 병원이 있느냐, 의원이 있느냐가 중요해져. 그게 시니어타운의 가치를,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내용일 것 같고요. 학세가 뭐죠? 학원이죠. 학원을 근처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어머니들의 아파트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근데 이건 뭘까요? 골프죠. 스크린장이 아니라 골프장이 제휴되어 있냐, 옆에 있냐, 걸어서 골프장 갈 수 있느냐, 카트 타고 갈 수 있느냐가 시니어타운의 가치를 결정할 겁니다. 왜냐? 취미를 보낼 데가 없고요. 스크린만 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더는 숲세권. 뭐죠? 아파트에서 숲이, 공원이 보이는 거죠. 근데 시니어들 중요할까요? 보이는 거 안 중요해요. 올라가야 돼요. 맨발로 어싱하면서 올라가서 매일매일 5시에 일어나서 갈 수 있는 공간이 좋은 거죠. 등세권. 등산을 할 수 있는 시니어타운. 이런 부분들의 포인트가 잡혀야 여러분들의 시니어타운이 더 잘 개발될 거고, 이 컨텐츠가 될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 보면, 1800년대 후반에 한국에 처음으로 호텔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때 누가 갔을까요? 재상 등등 일본 누군가 굉장히 높은 분들만 가셨죠. 그러다가 호텔이 생겼을 때 어떻게 됐나요? 호텔. 드라마에 나오는 어딘가 시설이었네요. 요즘 어땠죠? 주말에 한번 가지 않으면 혼납니다. 왜 우리는 호캉스 안 가? 즉, 일상의 어딘가로 호텔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마치 100년 전에는 임금이나 아주 높으신 분들이 아니면 외국계 관료가 아니면 가지 못하는 공간이 호텔이었는데 일상의 공간을 바뀌었죠. 시니어타운은 시니어타운. 과거에 시니어타운 짓지 말라는 이야기 있어요. 빈부격차 조장한다. 외부 상류층의 장차관들만 가는 시설이니까 짓지 마라. 그들이 근데 시니어타운은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요?
동네에 하나 있는 마치 학원과 같은 일상의 공간으로 시니어타운도 바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면요. 큰 틀은 지금은 이 노인 인구 중에 개수가 많게 없기 때문에 저기 수요단에서 가장 아프신 위주로 시니어 하우싱이 되고 있죠. 급한 순으로 시니어타운 들어가는 거예요. 급한 순으로 요양원 들어가는 겁니다. 밥 챙겨드리고요, 케어 있고요, 간병이 있고 요양원 있습니다. 있습니다. 동일 메시지를 여기 계신 분이랑 여기 계신 분이랑 아프신 분들을 던지면 누가 먼저 반응할까요? 개수가 정하기 때문에 가장 갈급한 순서를 반응한 것, 즉 호스피스형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한 채씩 개원하시면 개수가 많아지죠. 그러면은 서비스 차별화 등등등을 하면서 환대의 시설로 바뀔 겁니다. 마치 호텔처럼. 그런 부분들 될 것 같고, 뭐 표인데요. 뭐 노령화가 좀 안 다가오시잖아요. 마치 2070년이 뭔가 답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때 보면은 1988년에 이제 이분은 저는 잘 모르지는 하지만 88년에 뭐라고 했냐면 2021년부터 인구가 준다고 했어요. 실제로 2021년부터 줄었어요. 30년, 40년 전에 추정한 인구 추정이 100% 맞는다는 거예요. 고령화 100% 맞습니다. 고령화에 대한 충격 100%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 스톡데일 패러독스. 저분이 미군 베트남전 참전했다가 살아남은 유일한 장성이었는데요. 보면은 위기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도 부정적으로 동시에 생각하자라는 말인데요. 고령화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시니어 하우징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긍정과 부정을 동시에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일 것 같고, 이제 리치 협회 등등이 왔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게 너무 금융적으로 바라보지 말자. 돈 차원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이게 시니어 하우징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고 봤을 때 한 명의 간병인을 다 쓰는 게 아니라 들어가면은 이분이 휴가 가시면 어르신이 어떻게 되나요? 비어있죠. 근데 입소하시면 100명의 직원들이 어르신을 관리합니다. 공백이 줄어요. 또 하나 더는 나 혼자 간병인 식비 아파트 깔고 있는 거 깔고 하는 거냐? 입시 비용 계산하면 이게 더 쌉니다. 절대 간병인 더 비싸지라고 말하는 거는 내가 고객이 아닌 거예요. 간병비 한 달에 500만 원씩 내가 보는 사람들은 훨씬 더 그게 싸지 않아요. 그리고 건강수명, 입주 대기자, 기입주자, 평균 연령, 평균 수명 8에서 10세 정도 차이 나죠. 훨씬 더 시니어타운 들어가서 건강해지는 것, 현재의 데이터이고요. 혼자 있을 거냐, 친구들과 사회생활 할 거냐, 어르신들의 행복도 등등의 차원에서 굉장히 장려돼야 되는 시설이다. 일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준비를 해보자. 현악 박점에서 나갑니다.